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부서져 내리는 평일 오후, 한서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대형 로펌의 기업 위기관리팀 소속 변호사인 그녀에게 이런 평화는 사치에 가까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언제나 복잡한 계약서 조항과 잠재적 법률, 리스크, 그리고 의뢰인의 운명이 걸린 소송 전략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따스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나무잎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일과 관련된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밀어냈다. 오늘은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휴식이었고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떠 공원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일상적이었다. 비둘기들이 사람들의 발치에서 모이를 쪼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은 서로에게 기댄 채 귓속말을 나누었다. 서연은 문득 이런 평범한 행복이 자신과는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작은 그림자가 시야 한 구석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작고 연약한 무언가가 그녀의 다리를 와락띄었다. 놀란 그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5살 남짓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서연의 바지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겁에 질린 듯한 커다란 눈망울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얘야, 괜찮니? 길을 잃었니? 아이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조금씩 이쪽으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서연은 난처해졌다.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찰나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아이는 흐느낌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그 한 단어는 공원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한 위력을 가졌다.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는 더욱더 그녀에게 매달리며 애처롭게 반복했다. 엄마, 엄마, 왜 이제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는 결혼은커녕 연애를 하지 않은 지도 오래였다.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을 리 만무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서럽게 우는 아이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달려왔다. 민준아. 남자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서연과 아이 앞에 멈춰섰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핏의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이를 발견한 안도감과 눈앞의 광경에 대한 극심한 당혹감이 그의 얼굴에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낯선 여자의 다리를 붙잡고 엄마라고 부르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아이에게서 서연의 얼굴로 옮겨졌다. 그 순간 남자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충격과 불신,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응시했다. 그의 이름은 강태민. 국내 굴지의 IT 기업인 AURA 그룹을 이끄는 젊은 CEO였다. 그는 언제나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수많은 위기를 돌파해온 인물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의 모든 통제력을 앗아가는 듯했다. 서연의 얼굴이 죽은 아내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강민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이분은 엄마가 아니야. 어서 이리 오렴.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서연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아이는 아빠의 손을 뿌리치며 더욱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져갔다. 태미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아직 어려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경직된 몸을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고통을 보았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아이와 눈을 맞추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얘야, 아저씨 말씀대로 나는 네 엄마가 아니란다. 하지만 길을 잃은 거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민주는 서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이는 고개를 도리질치며 울부짖었다. 아니야, 엄마 맞아. 엄마 맞단 말이야. 그 처절한 외침에 서연과 태미는 할 말을 잃었다. 아이의 슬픔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절실해서 차마 그것이 착각이라고 매정하게 부정할 수가 없었다. 태미는 결국 강제로 아이를 떼어내 품에 안았다. 민주는 아빠의 품에서 발버둥치며 서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엄마, 가지마. 나 버리고 가지마. 아이의 울음소리는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아프게 일그러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태미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달래며 서연에게 재차 사과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이를 안은 채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의 뒷모습은 성공한 젊은 CEO의 모습이 아닌 상처 입고 지친 한 아버지의 모습일 뿐이었다. 서연은 멀어지는 부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공원은 다시 원래의 평온함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황폐해져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한동안 벤치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은 아내와 착각한 남자의 충격받은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서럽게 울던 아이의 작은 손길을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분명 깊은 사연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잠시 후면 그녀는 다시 냉철한 변호사 한서연이 되어 감정보다는 논리와 증거로 싸워야 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절규가 귓가에 계속 맴도는 것 같았다. 엄마, 나 버리고 가지 마.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저 우연한 만남일 뿐이라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 예감은 불길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여운을 남겼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공원에서 있었던 일은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AURA 그룹 강태민이라고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천재적인 경영 능력, 업계 최연소 CEO, 혁신적인 리더십 등 그를 수식하는 화려한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은
한 기사에 멈췄다. AURA 그룹 강태민 대표, 아내 사별의 아픔 딛고 경영에 매진. 기사에는 태민과 그의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작게 실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우스를 움직여 사진을 클릭했다. 확대된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여자는 정말로 그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헤어스타일과 화장법이 달라 분위기는 조금 달랐지만 눈매와 코, 입술의 형태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흡사했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아이가 왜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는지 모든 것이 한 번에 이해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1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아들 강민준이 말을 잃었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 정확히는 선택적 함구증이었다. 아이는 엄마를 잃은 트라우마로 인해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것이었다. 서연은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공원에서 아이가 외친 엄마라는 단어는 지난 1년간 아이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말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니 아이의 절박했던 눈빛과 서러운 울음이 다시금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자신을 향해 손을 뻗던 아이의 모습과 깊은 슬픔에 잠겨 있던 남자의 눈동자가 어른거렸다. 그것은 분명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불행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쉽게 잊히지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은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출근했다. 어젯밤의 혼란은 간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말끔히 지워낸 듯 보였다. 그녀는 밀려드는 업무에 집중하며 사적인 감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기업의 분쟁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회의에 참석하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과 통화를 하며 정신없이 오전 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동료 변호사들이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거절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왠지 모르게 혼자 있고 싶었다. 그녀는 샌드위치로 간단히 점심을 때우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노피솥은 빌딩 숲은 삭막하고 차가웠다. 어제 공원에서 느꼈던 따스한 햇살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부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이는 괜찮을까?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보통 업무 시간에는 개인 휴대폰으로 오는 모르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이끌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한서연 변호사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낮고 차분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연 변호사님, 저 어제 공원에서 배웠던 강태민이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았을까? 서연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강태민 대표님,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태민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이렇게 불쑥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의 연락처는 수소문에서 알아냈습니다. 신뢰가 된 점 사과드립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과 절박함은 숨길 수 없었다.
서연은 잠자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혹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제 아들 민준이에 관한 일입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지만 서연은 왠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예감했다. 어제 공원에서의 그 짧은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것은 서연의 고요했던 삶에 던져진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삭막한 도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십니까? 운명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는 곳이었지만 한서연은 그 화려한 풍경에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창가에서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다. 미리 주문한 커피는 이미 반쯤 식어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강태민 대표가 그녀에게 연락한 이유는 분명 아들 때문일 터였다. 어쩌면 심리치료나 법률 자문을 구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기업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인 그녀에게 개인적인 육아 문제를 상담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대처하리라 다짐했다. 어제의 일은 그저 안타까운 해프닝일 뿐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일이어야 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변호사였고 의뢰인의 문제는 언제나 명확한 선을 그어 다뤄야 했다. 약속 시간이 되자 강태민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다. 어제 공원에서 보았던 지치고 당황한 기색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머리, 냉철함이 깃든 눈빛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이끄는 젊은 리더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눈 밑에는 깊은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 곧장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어제의 시선이 죽은 아내를 발견한 자의 충격과 슬픔이었다면 오늘의 시선은 눈앞의 상대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CEO의 시선에 가까웠다. 그는 먼저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변호사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미세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연락처는 어떻게? 태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정도는 제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례했다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꼭 다시 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웨이터를 불러 커피를 주문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심하는 듯 보였다. 커피가 나온 후에야 그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제 일은 정말 뭐라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께 큰 실례를 했습니다. 서연은 괜찮다는 의미로 손을 살짝 저었다. 아닙니다.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던데 괜찮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의례적인 것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민의 얼굴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어제 변호사님을 만나고 헤어진 후 민준이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어제 외쳤던 엄마라는 말이 지난 1년간 제 아들이 처음으로 내뱉은 단어였습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1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아동 심리 상담사와 언어 치료사를 모두 만나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기만의 세상에 스스로를 가둬버렸습니다. 태미는 잠시 말을 끊고 식어버린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강인해 보이는 외피 아래에 숨겨진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서연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어제 민준이가 변호사님을 보고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제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의 용건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기이하고 파격적인 제안을 꺼내놓았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탁이라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가 아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법률적 조언이나 다른 전문가를 소개해달라고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한 변호사님, 저와 개인적인 고문 계약을 맺어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개인 고문 계약 말씀이십니까? AURA 그룹이 아닌 대표님 개인이요? 하지만 저는 기업 법무 전문입니다. 개인적인 법률 문제라면 다른 전문가를. 태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물론 계약의 형식은 그렇게 보일 겁니다. 외부에 알려져서도 안 되고요. 제가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진짜 업무는 제 아들 민준이 곁에 잠시만 머물러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황당함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아이의 엄마 대역으로 써달라는 말인가. 그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본 태미는 다급하게 덧붙였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돌아가신 제 아내의 대역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만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아이의 시야 안에 있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절박하게 설명했다. 변호사님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강력한 안정제이자 치료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아이가 말을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의사도 치료사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제발 아들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서연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하려 했었다. 이것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마주한 딜레마였다. 그녀의 이성은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것은 매우 비전문적이고 위험한 일이었다. 감정적으로 얽히게 될 것이 뻔했고 잘못하면 엄청난 스캔들로 번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냉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대표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동 심리 전문가도 아니고 보모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대표님의 아드님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다. 하지만 태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정당한,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변호사님의 현재 연봉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우선 3달로 하고 그 이후에는 서로 협의하에 연장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연봉의 3배.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일에 뛰어들었을 때 감당해야 할 수많은 변수와
위험을 계산하고 있었다. 자신의 커리어, 사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아이의 연약한 마음에 미칠 영향까지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닐 뿐더러 윤리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죄송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태민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그녀를 붙잡았다. 어제 민준이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그의 질문에 서연은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다. 엄마, 나 버리고 가지 마.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사고 당시 민준이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했던 모양입니다. 아이는 1년 동안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켜 온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변호사님을 보고 처음으로 그 원망과 그리움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이 비록 착각일지라도 아이에게는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 첫 번째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날카롭게 밝혔다. 아이의 서럽던 울음소리가 다시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나 버리고 가지 마. 그 작은 외침이 그녀의 단단했던 결심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위험 신호가 계속 울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연민과 동정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깊은 한숨을 내쉰 그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만약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태민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서연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운 변호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첫째, 계약서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업무의 범위, 시간,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계약 해지 조건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겁니다. 제 역할은 자문이며 아이의 치료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둘째, 저는 대표님의 사적인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AURA 그룹의 법무 자문 자격으로 회사에 출입하겠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것은 업무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빠지거나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제 쪽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조건들은 빈틈없이 논리적이고 철저했다. 감정적인 동정심에 이끌렸을지언정 그녀는 결코 자신을 보호할 법적, 직업적 안전장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태미는 그녀의 조건들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하고도 위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던 작은 아이의 슬픈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것은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예고편과도 같았다. 한서연의 새로운 역할은 강태민의 한남동 저택에서 시작되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꾸어진 정원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웅장한 건물이 그녀를 맞았다. 모든 것이 최고급 자재로 완벽하게 마감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 같다는 인상을 주었다. 가정부가 그녀를 민준이가 있는 거실로 안내했다. 넓은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공간이었지만 아이는 구석에 있는 자신만의 작은 텐트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강태민은 소파에 앉아 초조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섣불리 다가가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텐트에서 적당한 거리를 둔 소파에 조용히 앉아 가방에서 법률 서적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고 민준이가 스스로 그녀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거실에는 책장 넘어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태미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안절부절 못했지만 서연은 미동도 없이 책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존재감은 오히려 공간을 채우는 긴장감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민준이가 텐트 입구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서연을 훔쳐보았다. 아이의 눈과 마주쳤지만 서연은 놀란 척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고 그저 희미한 미소만 지어 보인 뒤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는 잠시 더 그녀를 살피다가 다시 텐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태민에게는 거대한 진전처럼 느껴졌다. 지난 1년간 민준이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 텐트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았었다. 그는 서연의 방식이 옳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하며 서연에게 공간을 온전히 맡겼다.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서연이 책의 한 챕터를 거의 다 읽어갈 무렵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민준이가 텐트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손에 공룡 모양의 장난감을 꼭 쥔 채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서연을 관찰했다. 서연은 이번에도 먼저 말을 거는 대신 조용히 책을 덮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여전히 슬픔과 경계심이 어려 있었지만 공원에서 보았던 절박한 두려움은 아니었다. 그 대신 희미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를 향해 다시 한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그저 나는 여기에 있다고 말해주는 듯한 미소였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계약 조건에 따라 AURA 그룹 본사로 출근했다.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에 우뚝 솟은 AURA 타워는 강태민의 성공을 상징하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이었다. 그녀에게는 최고층에 위치한 CEO 직속 법무자문이라는 직함과 함께 아담하지만 최신 설비를 갖춘 사무실이 주어졌다. 그녀의 역할은 외견상 AURA 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고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녀의 진짜 임무는 하루 2시간씩 태민의 집무실 옆에 마련된 작은 놀이방에서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태민은 아이를 회사로 데려와 자신의 시야 안에 두면서 동시에 서연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했다. 서연이 회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날, 그녀의 존재는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그 반응이 노골적이었던 것은 기획조정실을 총괄하는 박진우 전무였다. 그는 강태민이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서연과 마주쳤다. 박진우는 강태민의 최측근이자 회사의 2인자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세련된 용모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화술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계산과 야망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태민이 서연을 한서연 변호사, 새로 영입한 법무자문이라고 소개하자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변호사님, AUR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회사의 쟁쟁한 사내 변호사들을 제치고 대표님의 직속 자문으로 오셨다니 정말 대단한 실력자이신가 봅니다. 그의 말은 칭찬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동시에 그녀의 배경을 떠보려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가볍게 맞잡으며 평온한 미소로 응수했다. 과찬이십니다, 전무님. 대표님께서 중책을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다. 박진우의 눈썹이 순간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가 순순히 물러서거나 당황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그는 그녀를 그저 젊고 예쁜 외모를 이용해 CEO에게 접근한 평범한 여자 중 하나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녀의 침착한 대응은 그의 예상을 살짝 빗나갔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저를 찾으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등 뒤에서 자신을 향해 꽂히는 차가운 시선을 분명히 느꼈다. 뱀이 먹잇감을 탐색하는 듯한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저 남자는 적이다. 그날 오후 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연에게 현재 AURA 그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시너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AI 기반의 차세대 플랫폼 개발 사업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바로 박진우 전무였다. 태민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박진우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박 전무는 저와 함께 AURA를 창업 초기부터 일궈온 동지입니다. 능력도 출중하고 추진력도 대단하죠. 이번 프로젝트도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에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날카롭게 그 지점을 포착했다. 프로젝트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태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예상보다 개발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박 전무는 기술 개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저도 그 말을 믿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박진우의 능글맞은 미소와 태민의 미세한 불안감이 교차하며 작은 의심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시너지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가장 먼저 검토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녀의 직업적인 본능이자 위험을 감지하는 동물의 감각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주된 업무는 여전히 민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놀이방에서 그녀는 책을 읽거나 서류를 검토했고 민준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블록을 쌓거나 그림을 그렸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연이 있는 공간에서는 눈에 띄게 안정감을 느끼는 듯했다. 아이가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지면서 둘 사이의 물리적 거리도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를 읽고 있을 때였다.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아이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 한 장을 수줍게 내밀었다. 그림에는 커다란 사람과 작은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머리가 긴 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서연은 그림을 받아들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그들의 세계 안으로 받아들여 준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정말 잘 그렸네. 고마워. 그녀의 칭찬에 민준이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말을 잃었던 아이의 세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 작은 균열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녀 한서연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서연의 일상은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낮에는 AURA 그룹의 날카로운 법무 자문으로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더미와 씨름했고, 정해진 2시간 동안은 강민준이라는 작은 아이의 침묵의 세계에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두 역할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서연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민준이와의 관계는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깊어졌다. 아이는 더 이상 그녀를 텐트 안에서 훔쳐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놀이방에 들어서면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자신의 놀이에 몰두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많은 것을 표현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공룡 피규어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슬쩍 그녀의 표정을 살피기도 했다. 서연은 아이의 속도에 온전히 자신을 맞췄다. 그녀는 아이에게 말을 강요하거나 섣부른 애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 주었다.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 믿었다. 그녀의 그런 꾸준함이 아이의 다친 마음에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강태민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었다. 그는 집무실에서 CCTV를 통해 놀이방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처음에는 아들이 말을 할까 하는 조바심으로 지켜보았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로운 풍경, 그 자체에 위안을 얻고 있었다. 서연의 존재는 아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커다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단지 자신의 죽은 아내와 닮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유의 침착함과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단련된 전문가의 아우라이자 그녀 본연의 성품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점점 그녀를 단순한 계약 상대 이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한 신뢰는 업무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법무 자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AURA 그룹의 현안들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파악했고, 그녀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언제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특히 그녀는 시너지 프로젝트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지출 보고서, 그리고 협력 업체들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태민이 흘렸던 미세한 불안감 때문이었지만 서류를 파고들수록 그녀의 직업적인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숫자는 맞아떨어졌고 절차는 합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수많은 하청 업체 목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업계에서 명성이 있는 견실한 기업들이었지만 그중 몇몇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업체들이었다. 그런데도 그 업체들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었고 계약 금액 또한 상당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업체들을 끼워 넣은 듯한 인상을 주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 업체들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열람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경험은 서류 너머의 진실을 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말 시간을 이용해 해당 업체들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다. 그곳들은 대부분 번듯한 간판도 없는 작은 오피스텔이거나 다른 회사와 주소지를 공유하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그녀의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나 부실 경영의 문제가 아니었다. 거대한 프로젝트의 그늘 아래에서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박진우 전무가 있을 것이라고 그녀의 직감은 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물증이 없었다. 섣불리 강태민에게 보고했다가는 오히려 박진우에게 역공을 당할 빌미만 제공하게 될 터였다. AURA 그룹 내에서 박진우의 입지와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수많은 임직원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고 그의 편에 선 이사진들도 상당수였다. 확실한 증거 없이 그를 공격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서연은 더욱더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가 아닌 개인 노트북과 보안이 설정된 별도의 통신망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자신을 여전히 CEO의 총애를 받는 젊고 예쁜 여자 정도로 얕보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가 방심한 틈을 파고들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복도에서 박진우와 마주쳤다. 그는 여느 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아는 척을 했다. 한 변호사님, 요즘 우리 회사 분위기가 아주 밝아졌습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칭찬과 비아냥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는 은근히 그녀와 강태민의 관계를 암시하며 그녀를 떠보려 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모른 척하며 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런가요? 저는 아직 업무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특히 시너지 프로젝트는 규모가 너무 커서 따라가기가 벅차네요. 전무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그의 경계심을 낮추었다. 그녀의 반응에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그의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법률 지식은 좀 있을지 몰라도 복잡한 기업 경영의 생리는 전혀 모르는 풋내기에 불과했다. 그는 인심 쓰듯 말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내가 친절하게 알려주지. 그는 서연을 완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강태민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박진우가 서연에게 접근하는 것이 내심 불쾌했지만 서연의 영리한 대처에 안도했다. 그는 이제 서연이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절실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준이와의 시간이었다. 아이는 평소처럼 바닥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옆에 앉아 복잡한 계약서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박진우가 숨겨놓았을 비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었다. 그때 아이가 그녀의 팔을 톡톡 쳤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민준이는 말없이 자신의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서연의 손을 잡아 끌어 스케치북 위에 한 단어에 올려놓았다. 그곳에는 아이의 서툰 글씨로 엄마라고 쓰여 있었다. 아이는 그 단어를 가리킨 후 다시 고개를 들어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는 말을 하는 대신 글씨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것은 아이가 닫혀있던 세상 밖으로 내디딘 또 하나의 거대한 발걸음이었다.
서연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 민준아, 나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이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 그것은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단어였다. 1년 만에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적과도 같은 한마디였다. 강민준이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은 그날 이후 강태민의 저택과 AURA 그룹의 최고층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의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아이는 여전히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가끔씩 서연을 향해 단음절의 단어들을 내뱉었다. 물, 빵, 저기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단어들이었지만 그것은 1년간의 깊은 침묵을 깨는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한서연의 존재는 이제 민준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도 같아졌다. 아이는 그녀가 오는 시간을 정확히 기억했고 그녀가 떠날 시간이 되면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아이의 눈을 맞추고 내일 다시 올 것이라고 나지막이 약속했다. 그 약속만이 아이를 안심시키고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였다. 강태민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아들을 구해준 서연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다. 동시에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마저 녹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업무를 핑계로 그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고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과 따뜻한 인간미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변화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박진우 전무였다. 그는 강태민이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 CEO의 가벼운 불장난 정도로 여겼지만 이제는 상황이 자신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서연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가장 깊은 신뢰를 얻으며 AURA 그룹의 권력 핵심부로 조용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박진우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강태민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왔다. 시너지 프로젝트는 그 왕국의 활용점정이었다. 그는 프로젝트 예산을 교묘하게 부풀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으로 이사진과 정관계 인사들을 관리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강태민이 자신의 아내를 닮은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그는 회사를 통째로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서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나타났다. 그녀는 CEO의 직속 법무자문이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회사의 모든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가 최근 시너지 프로젝트의 하청 업체 리스트와 회계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무언가 냄새를 맡은 것이 분명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싹은 더 자라기 전에 잘라버려야 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충실한 신복인 감사팀장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지시를 내렸다. 한서연 변호사와 대표님의 뒤를 좀 밟아야겠어.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을 기록해. 사진이든 영상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림이 될 만한 걸로. 감사팀장은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리고 고개를 숙였다.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서연이 아무리 똑똑한 변호사라 해도 추악한 스캔들 앞에서는 무력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강태민 역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젊은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오명을 쓰게 되면 그의 리더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터였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미행이 시작되었다. 서연과 태민은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의 카메라 렌즈에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밤까지 함께 야근하며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했고, 때로는 지친 얼굴로 서로를 위로하며 커피를 마셨다. 태민이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날도 있었다. 그 모든 순간들은 의심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장면들이었다. 박진우는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다. 여러 장의 사진들 중에서 그는 가장 자극적이고 암시적인 것들만 골라냈다. 늦은 밤 회사 주차장에서 태민이 서연의 차문을 열어주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심각하게 대화하는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민의 저택 앞에서 서연이 차에서 내리는 사진까지. 사진들은 교묘한 각도와 편집을 통해 마치 은밀한 연인들의 모습처럼 보이도록 조작되었다. 데이는 AURA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으로 정해졌다. 주주총회는 강태민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고 재신임을 묻는 중요한 자리였다. 박진우는 바로 그 시점을 노렸다. CEO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주주들을 흔들고 혼란을 틈타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었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두 사람이 완벽하게 걸려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느 평화로운 화요일 아침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 연예 매체의 메인 화면에 대문짝만 한 기사가 실렸다. 단독 AURA 그룹 강태민 대표, 사별한 아내 닮은 미모의 변호사와 사적 고문 계약, 심야 데이트 포착. 기사는 매우 악의적이고 선정적이었다. 기사는 한서연을 죽은 아내의 대역이자 CEO를 홀린 요부로 묘사했다. 그녀가 전문적인 능력보다는 외모를 이용해 강태민에게 접근했으며 법무자문이라는 허울 좋은 직책 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암시했다. 증거로 제시된 사진들은 박진우가 조작한 바로 그 사진들이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다. AURA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직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수군거렸고 회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홍보팀의 전화기는 불이 났지만 누구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사를 확인하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모니터를 노려보는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했다. 그의 분노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롯이 한서연을 향한 것이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아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해준 그녀가 이런 더러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박진우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연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했다. 그녀의 손에는 기사가 뜬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놀라움이나 당황,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마치 기업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얼굴처럼 냉정하고 침착할 뿐이었다. 태민은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한 변호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서연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표님. 이건 대표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AURA 그룹에 대한 공격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위기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폭락하는 주가를 보여주는 전광판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태민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싸울 준비가 된 전사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이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반격하는 겁니다. 그녀의 말에 태미는 혼란스러웠던 머리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기업들을 위기에서 구해낸 최고의 전문가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동지였다. AURA 그룹의 위기 대응팀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홍보팀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를 받느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법무팀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느라 격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민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모든 언론을 상대로 반박 성명을 내고 허위 사실 유포에 책임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을 잠재운 것은 한서연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표정으로 회의 테이블 중앙에 서서 모두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한 반박을 내놓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함정에 정확히 빠져주는 꼴입니다. 대중들은 우리의 해명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변명으로 들릴 것이고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겁니다. 지금은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전략적인 후퇴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홍보팀장이 발끈하며 나섰다. 물러나다니요, 변호사님.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 중이고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의 외침은 회의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홍보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끌 물을 찾는 것입니다. 불길에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회의실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마커를 들었다. 그리고는 일목요연하게 그녀가 구상한 위기 대응 전략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째, AURA 그룹 명의의 공식 입장문 발표. 내용은 최대한 간결하고 중립적이어야 했다. 금일 보도된 내용에 대해 회사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현재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시간을 벌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둘째, CEO와 법무자문, 즉 강태민과 한서연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한다. 언론은 새로운 먹잇감이 없으면 곧 흥미를 잃고 다른 이슈로 옮겨가게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내부 감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한다. 정보 유출의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서연의 전략은 명료하고 논리적이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철저히 계산된 행동으로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흥분과 혼란이 서서히 가라앉고 사람들은 그녀의 분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킨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태민은 자신의 집무실로 서연을 불렀다.
그는 굳게 닫힌 문을 등지고 서서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것은 박진우 전무의 지시겠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의 찬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둔 이 시점, 그리고 이렇게 치밀하게 조작된 증거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태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배신감에 그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대체 왜? 내가 그를 얼마나 믿었는데. 서연은 그런 그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다. 대표님, 지금은 배신감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대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주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태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스캔들은 연막탄에 불과합니다. 박 전무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그는 우리가 이 스캔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뒤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태민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랬다. 박진우라는 남자는 이렇게 시시한 스캔들로 만족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훨씬 더 크고 치명적인 것을 노리고 있을 터였다. 태민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물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지?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겉으로는 그의 의도대로 스캔들에 허둥대는 척 연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휴가를 내고 며칠간 회사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충격을 받고 잠적했다고 생각하겠죠. 박 전무 역시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고 방심하게 될 겁니다. 그 틈에 저는 그의 진짜 목표를 파고들 겁니다. 그녀는 태민의 책상으로 다가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시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요청하는 모든 원본 데이터와 내부 보고 라인, 이메일 기록까지 예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을 겁니다. 태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내 권한을 모두 당신에게 위임하지. 그 순간 두 사람은 완벽한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다. 한 사람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적의 심장부를 노리는 보이지 않는 칼이 되기로 한 것이다. 그날 이후 한서연은 정말로 회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사람들은 스캔들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가 사직했거나 해고당했다고 수군거렸다. 박진우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다. 그는 이제 가장 성가신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의 안중에 한서연은 더 이상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서연은 자신의 집을 임시 전략 지휘소로 삼고 AURA 그룹의 내부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만 건의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 그리고 수백 명의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샅샅이 훑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고된 작업이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만들어 놓은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해 나갔다.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된 돈의 최종 목적지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잠을 쫓으며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러기를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시너지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중 하나인 TJ 테크라는 유령 회사의 자금 이체 내역 속에 숨어 있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개발 용역비가 입금된 바로 다음 날, 거액의 돈이 여러 개의 개인 계좌로 나뉘어 송금된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대부분은 차명 계좌인 듯 추적이 어려웠지만 그중 하나의 계좌 명의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민선. 흔한 이름이었지만 서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진우 전무의 가족 관계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박민선은 박진우의 친누나 이름이었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의 첫 조각이었다. 박진우가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여 가족 명의의 계좌로 빼돌렸다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이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해당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어두운 방 안, 그녀의 얼굴 위로 컴퓨터 모니터에 차가운 빛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희미하고도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후퇴는 끝났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박진우의 누나 박민선의 계좌는 굳게 닫혀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첫 번째 열쇠였다. 한서연은 그 하나의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 계좌와 연결된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공모자들의 네트워크를 한 올 한 올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정보전이었다. 그녀는 박민선의 계좌에서 또 다른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 차명 계좌의 주인들이 AURA 그룹의 재무팀과 구매팀의 일부 직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진우는 회사의 핵심 부서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그들을 통해 예산을 부풀리고 가짜 거래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수년간 비자금을 조성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단순한 횡령이 그의 최종 목표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액은 분명 거대했지만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그의 야망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스캔들을 터뜨려 강태민을 흔들고 주주총회에서 그를 몰아내려는 계획.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인 음모가 숨어 있을 터였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시너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로 향했다. 그것은 AURA 그룹이 수년간 수천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차세대 AI 플랫폼의 심장이었다. 만약 그 기술이 경쟁사의 손에 넘어간다면 AURA 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 자명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그 기술을 매개로 외부 세력과 결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서연은 자신의 로펌 시절부터 신뢰해온 화이트 해커 출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녀는 박진우의 개인 서버와 그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통신 기록에 대한 접근을 의뢰했다.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의 불법 행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녀는 결코 그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의외로 쉽게 발견되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치밀함에 대한 과신 때문이었는지 암호화된 해외 서버를 통해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의 핵심 임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AURA 그룹의 CEO 자리를 약속받는 대가로 시너지 프로젝트의 핵심 소스 코드를 넥서스 테크에 넘기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기술 유출의 시점은 주주총회 직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가 강태민을 몰아내고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 회사의 혼란을 틈타 모든 것을 넘겨버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가 조성한 비자금은 이사진과 주주들을 매수하고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뒤 해외로 도피할 자금으로 사용될 용도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박진우의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전체 그림이 드러났다. 서연은 밤을 새워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녀는 박진우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회계 자료와 차명 계좌 내역,
기술 유출 모의를 증명하는 이메일 원본과 통신 기록, 그리고 공모자들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인물 관계도까지.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범죄 보고서,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서연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완성된 파일을 암호화하여 USB에 담았다. 그리고 강태민에게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밤 10시 안전한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로로 떨렸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강태민의 저택 지하에 위치한 서재에서 만났다. 그곳은 외부의 어떤 도청이나 해킹도 불가능한 완벽한 보안 시설을 갖춘 공간이었다. 태민은 초조한 얼굴로 서재를 서성이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서연의 지시대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며 스캔들에 상처 입은 비운의 CEO를 연기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분노와 불안으로 들끓고 있었다. 서연이 서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태민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핏발선 그녀의 눈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USB를 건넸다. 태민은 그것을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박진우 전무 관련 비위,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확인하며 그의 표정은 점차 경악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살기로 변해갔다. 수십 년간 동지라 믿었던 자의 배신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두 확인한 태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가 그의 들끓는 분노를 조금씩 가라앉혀 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태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았다. 그를 내 손으로 끝장내겠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의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법의 심판대에 세우면 됩니다. 우리는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눈을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연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자신의 죽은 아내를 닮은 여자도 아들을 구해준 은인도 아닌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마주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두 손을 굳게 잡았다. 한 변호사님, 당신은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나와 AURA 그룹 전체를 구한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렇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동맹이 되었다. 더 이상 고용주와 고문 변호사의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다. 태민은 결심한 듯 그녀에게 물었다. 우리의 다음 수는 뭐지? 어떻게 반격해야 하지? 서연은 그의 손을 놓고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냉정한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전쟁터는 우리가 정합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바로 주주총회장입니다. AURA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대연회장의 공기는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모인 주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의 빛이 역력했다. 최근 그룹을 강타한 CEO의 스캔들은 모든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단상 중앙에 자리한 강태민의 모습은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흔들리는 듯 보였다. 언론과 주주들은 그가 스캔들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박진우는 대조적으로 완벽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시종일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태민의 상태를 살피며 믿음직한 2인자의 역할을 충실히 연기했다. 한서연은 법무팀의 가장 뒤쪽,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신입 변호사처럼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가 이 거대한 전쟁에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존재는 스캔들의 여주인공이라는 호기심 어린 시선 외에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 마침내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몇 가지 형식적인 안건들이 처리된 후 마침내 회사의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 순서가 되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마이크를 잡은 것은 강태민이 아닌 박진우였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연기는 실로 대단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AURA 그룹을 아껴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박진우입니다. 먼저 최근 회사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룹의 임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책임감이 묻어 있어 듣는 이들의 동정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태민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강태민 대표님은 지난 수년간 우리 AURA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의 업적과 열정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들로 인해 대표님의 판단력이 심각하게 흐려져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 대형 스크린의 태민과 서연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 연회장 곳곳에서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박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회사의 공적인 시스템이 마비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경영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화제를 시너지 프로젝트로 돌렸다. 더 큰 문제는 대표님의 경영 공백 상태 속에서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시너지 프로젝트가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고 그가 조작한 가짜 재무 보고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적자 수치들은 주주들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다. 박진우는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다. 그는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대로 AURA 그룹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민 대표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위기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동의안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의 제안은 연회장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곳곳에서 그의 동의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대부분은 박진우가 미리 매수해둔 주주들이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이제 곧 표결이 시작될 터였고 강태민의 시대는 이대로 막을 내리는 듯 보였다. 박진우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태민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혼란에 빠진 주주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주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 모두 이해합니다. 그는 박진우를 한번 쳐다본 후 다시 주주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만 합니다. 그의 말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태민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회의장 가장 뒤편을 향해 분명하게 말했다. 한서연 변호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쏠렸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스캔들의 장본인을 이 자리에 부르다니. 강태민이 드디어 실성했다고 생각했다. 박진우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강태민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저 어리고 순진한 변호사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흥미롭게 지켜보기로 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가 단상에 서자 조금 전까지의 수수하고 평범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전문가의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연 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저의 공식적인 역할은 대표님의 지시하에 시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서연은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지금부터 제가 감사한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박진우가 제출한 재무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AURA 그룹의 실제 내부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원본 데이터였다. 그녀는 마치 기계처럼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다. 박진우 전무님께서 보고하신 프로젝트의 적자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무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특정 하청 업체들에게 과도한 용역비가 지급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가짜 장부입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스크린에는 TJ테크를 비롯한 여러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그 회사들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내역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나타났다. 이 자금들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세탁된 후 최종적으로는 박진우 전무님의 가족과 측근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연 회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으로 술렁였다. 박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어. 저건 모함이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서연은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진우 전무님의 횡령은 더 큰 범죄를 감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그곳에는 박진우가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의 임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원본이 떠 있었다. AURA 그룹의 CEO 자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시너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주주들은 스크린의 충격적인 내용과 사색이 된 박진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진우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아래에서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때 강태민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승리한 자의 차가운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 모든 증거 자료는 방금 전 검찰에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 회장의 뒷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박진우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박진우를 향해 수사관들이 다가오는 그 몇 초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대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셔터 소리마저 멎었고 시간은 압축된 공기처럼 무겁게 흘렀다. 박진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 보았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그는 무어라 항변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수사관 한 명이 그의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박진우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기계적인 목소리가 그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그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무력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가 수사관들에게 끌려 연회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멈췄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져 나왔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AURA 그룹의 2인자, 가장 신뢰받던 경영인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드라마틱한 순간이었다. 그 추락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철저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감마저 느끼게 했다. 강태민은 그 모든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고 명료했다. 위기는 끝났고 이제는 상처를 수습하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시간이었다. 주주총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아니,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날 이후 AURA 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박진우의 공모자들 역시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재무팀, 구매팀, 기획조정실의 일부 직원들이 구속되면서 박진우가 지난 몇 년간 회사 내부에 얼마나 깊고 견고하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 왔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한서연의 존재는 신화가 되었다. 처음에는 CEO의 스캔들 상대로 알려졌던 그녀는 이제 그룹을 구한 그림자 전략가 침묵의 해결사로 불렸다. 주주총회장에서 그녀가 보여주었던 냉철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모든 임직원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경애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그룹의 비상대책위원회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어 사태 수습의 전면에 나섰다. 그녀는 강태민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하며 무너진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부패한 직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 문제가 되었던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모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강태민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무기력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단호한 결단력으로 조직을 재편했고 직원들 앞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며
흔들리는 조직을 다잡았다.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그의 리더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몇 주가 흐르고 폭풍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였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진우 일당에 대한 검찰의 기소장이 접수되었고 회사의 구조조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녀와 AURA 그룹이 맺었던 3개월의 계약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의 역할은 사실상 끝난 셈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다.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작은 아이, 말도 안 되는 계약, 그리고 거대한 음모와의 전쟁까지. 평범한 변호사였던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평소의 딱딱한 정장 대신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니트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피로와 긴장이 많이 가셔져 있었다. 그는 서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그녀가 마시던 것과 같은 원두 커피 한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직 퇴근 안 했군요. 태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요. 대표님이야말로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담긴 침묵이었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이 한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수사도 섞이지 않은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와 민준이 그리고 AURA 그룹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역할도 거의 끝났네요. 그녀의 말에 태민의 얼굴에 미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화제를 돌렸다. 오늘 민준이가 변호사님을 찾더군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민준이가 서툰 발음으로 동화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이제 제법 긴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영상 마지막에 아이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아이는 서연을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가진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영상 속 아이의 모습에 미소 짓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냉철한 변호사가 아닌 하나의 성장을 기뻐하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다. 태민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님이 계속 우리 곁에 있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제안은 이전의 사업적인 제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그것은 AURA 그룹의 CEO로서가 아닌 강민준의 아버지이자 한 남자로서 하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서연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분명 태민과 민준이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 될 터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제 막 그녀 앞에 놓여진 것인지도 몰랐다. 한서연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종이 상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사용했던 자신의 물건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다. 법률 서적 몇 권, 간단한 필기구, 그리고 민준이가 그려주었던 그림들. 그림 속에는 여전히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소중하게 들어 투명한 파일 안에 넣었다. AURA 그룹을 덮쳤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고 강태민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고 있었다. 박진우와 그의 일당은 모두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다. 계약서에 명시된 그녀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떠나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상자에 테이프를 붙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지금의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일 터였다.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그녀는 또 하나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너무 많은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 그리고 한 남자의 깊은 신뢰가 담긴 눈빛에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상자들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서운함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벌써 정리를 시작했군요. 서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요. 인수인계 서류도 모두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더 사무적으로, 더 건조하게 들리도록 조절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태민은 그녀에게 다가와 책상 앞에 섰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한참을 망설였다. 수천 명의 직원들 앞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을 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의 떠남을 앞두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습니까? 제 집에서 식사라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민준이도 변호사님을 보고 싶어 하고 마지막이니까요. 그의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그에게도 그리고 서연에게도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이대로 조용히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아이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에게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마지막으로 한남동의 저택을 찾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차갑고 삭막한 공기는 더 이상 없었다. 대신 집 안 곳곳에는 사람의 온기와 희미한 웃음소리가 배어 있었다. 민준이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나와 그녀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선생님, 아이는 이제 그녀를 엄마가 아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아이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증거였다. 서연은 몸을 숙여 아이를 마주 안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이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마저 녹여버리는 듯했다. 저녁 식사는 조용하지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었다. 민준이는 그동안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떠들었고 태민과 서연은 그런 아이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식사가 끝나고 태민이 민준이를 재우러 들어간 사이 서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밤이 내린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행복한 기억을 마지막으로 간직한 채 내일 아침 조용히 떠나야겠다고. 그것이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때 등 뒤에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잠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와서 섰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의 조명이 어둠을 부드럽게 밝히고 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태민이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간절했다. 가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부탁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서연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한 변호사님이 아닌 서연 씨라고 불렀다. 서연은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다. 대표님, 제 계약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이성적인 대답에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틀렸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입니다. 나와 그리고 민준이.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처음에는 제 아내와 닮은 당신에게서 과거를 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당신에게서, 한서연이라는 사람에게서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당신을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그의 고백은 서연의 심장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누군가의 대용품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말은 그 두려움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의 한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녀의 망설임에 태민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과거를 대체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민준이.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서툴렀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하게 들렸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불안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여정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떤 말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상처 입었던 두 개의 영혼과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를 잃었던 작은 아이. 그들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준이는 정원에서 공을 차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강태민은 벤치에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자리에는 이제는 그의 곁이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텅 비어있던 그들의 세상에 마침내 마음의 울림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